지영아, 너 혹시 동네 사람들한테 나를 파출부라고 말하고 다니니? 네? 놀이터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보고 파출부냐고 묻더라. 돈 얼마나 받냐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 그게, 이제야 이해가 가네. 그래서 나랑 외식 한 번을 안 하고 밖에선 친할머니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했던 거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왜 내 파출부니? 나는 너희 맞벌이 하느라 힘들까 봐. 왕복 2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손주까지 봐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사람들한테 나를 파출부라고 부르고 다닌 거야? 어머님 기분 나쁘신 건 이해해요. 근데 이게 퇴근한 사람 붙잡고 이렇게 따지실 정도의 일인가요? 뭐라고? 아니, 할머니랑 같이 산다고 소문나면 애한테 괜히 안 좋잖아요. 게다가 어머님 등도 많이 굽어서 보기에 안 좋고요. 도윤이 친구들이 보면 괜히 놀릴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그냥 파출부라고 한 거예요. 손주 핑계 대지 마라. 나는 너희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너희 눈에는 내가 그저 편하게 쓰기 좋은 파출부일 뿐이었네. 저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어머니 하시는 일도 파출부랑 비슷하신데, 파출부라는 말에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다. 지금 이 시간에 어딜 가세요? 어머니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1세 박정순 씨입니다. 박 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낡은 연립아파트 5층에 홀로 산 지도 어느덧 7해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묵은 된장 냄새가 은근히 배어 있고 창문 틈으로는 미세먼지 대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가끔 문득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박 씨가 9살 때였습니다. 경북에서 살던 시절 박 씨의 부모님은 마을장에 간다며 함께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심하게 불었고 날씨 또한 좋지 않았죠. 결국 부모님이 타고 있던 버스는 커브길을 돌다 그대로 굴러 떨어졌고 그렇게 박 씨는 한순간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경북 안동 작은아버지네, 충북 영동 사촌네, 포항까지 친척집을 전전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지어야 밥 한 숟가락 얻어먹을 수 있었고 겨울에는 방바닥보다 외양간이 더 따뜻했습니다. 박 씨는 남의 집 살이로 인해 어릴 적부터 남 눈치가 늘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밥도 잘 못 먹고 추운 방바닥에서 자다 보니 또래보다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했던 것이었죠. 박 씨는 중학교 문턱도 못 가고 13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경동시장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만난 남편 강만수 씨와 가정을 꾸리고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살았습니다. 돈 없던 시절 부부가 함께 신문 배달을 하고 틈틈이 인쇄소 일을 배워 조그마한 점포 하나를 얻었습니다. 다행히도 박 씨 부부의 삶은 조금씩 나아졌고 그리고 다음 해에 아들 희수도 태어났습니다. 박 씨는 단 하나뿐인 외동아들만큼은 누구보다 잘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가난을 모르게 키우고 싶었죠. 항상 허리끈 졸라매고 일이 끝나면 식당 설거지까지 하며 아이 학원비를 벌었습니다. 그 덕에 아들은 어느덧 잘 나가는 광고회사 과장이 되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간호사였습니다. 참한 얼굴의 아가씨였고 처음 인사하던 날에는 어머님하며 주름지고 메마른 두 손을 꼭 잡았던 기억이 아직 선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마포구의 신축 아파트에 살며 5살 도윤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 복직하게 됐어요. 병원에서 다시 나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평일에는 저희 집에서 도윤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박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도 정든 터였고 그 나이에 아이를 돌보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엄마, 도윤이도 할머니 좋아하잖아. 조금만 도와줘. 라는 한마디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박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평일에는 아들네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주말이면 화곡동 본가로 돌아오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며느리는 박 씨에게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도윤이도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좋아하고. 박 씨는 처음에는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네 주방에서 냄비 하나 꺼낼 때도 혹시 이거 쓰면 안 되는 건가 싶었고, 도윤이 간식을 챙길 때도 며느리가 이거 괜찮다고 했었나 하며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손주 도윤이가 할머니, 이거 뭐야 하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볼 때면 마치 아들을 다시 키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합가는 어느새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하루는 눈을 뜨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손주 도윤이 아침밥부터 챙기고 주방을 정리하고 빨래를 널고 분리수거를 내려갔다 오면 벌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윤이와 놀아주거나 저녁 준비를 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어느새 아침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 빨래까지 박 씨가 알아서 하는 자신을 보며 문득 멈칫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만 봐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살림 전담이네. 특히 며느리 지영 씨의 말투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고맙다는 표현은 점점 줄어들었고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출근 전에 인사 한마디 없이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퇴근하고 와서도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같은 말 대신 이런 불평들만 늘어났습니다. 어머님, 도윤이 밥 챙기실 때 기름은 올리브유로 써주세요. 애가 위가 좀 약해서요. 세탁기 돌리실 때 어머님 옷과 우리 가족들 옷은 분리해서 세탁해주세요. 빨래 섞이면 좀 그렇거든요. 박 씨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서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며느리도 일하느라 힘들 테니까 하며 스스로를 달래셨죠.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희수야, 내가 혹시 뭐 지영이한테 서운하게 한 건 없지? 아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애 엄마가 요즘 병원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그런가 봐. 갑자기 왜? 그게 처음에는 도윤이만 봐달라고 해서 시작한 건데, 요즘은 빨래, 설거지, 청소까지 전부 내 몫이네. 지영이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고. 아휴, 엄마! 또 그런 말씀 하신다. 아들은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좀만 참아줘. 아내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괜히 시어머니가 그런 말 꺼내면 더 예민해져. 아들의 말에 박 씨는 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마저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며느리를 감싸기에만 급급한 아들을 보며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밥을 먹던 중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응, 뭔데? 며느리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도윤이 어린이집이나 놀이터에서요. 괜히 할머니랑 같이 산다거나 할머니가 키운다 같은 말은 굳이 안 하셨으면 해요. 뭐?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도윤이가 왕따 당할 수도 있거든요. 괜히 할머니가 키우는 애라고 낙인 찍히면 곤란해서요. 박 씨는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밥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멈춘 손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도윤이 할머니라는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니?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뭐 그럴 것까진 아닌데 굳이 나서서 할머니라고 하진 마세요. 다 도윤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날 저녁 박 씨는 혼자 방 안에서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할머니인데 밖에서 할머니란 말도 못하는 게 맞는 건가? 가슴 어딘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손주가 아이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며느리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박 씨는 괜스레 불안해졌습니다. 그래, 괜히 손주가 피해라도 입으면 안 되니까. 그 말대로 해주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박 씨는 거실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오늘 저녁은 나가서 외식 어때? 가까운데 갈비집 새로 생겼던데 도윤이도 좋아하잖아? 그때 퇴근하고 들어오던 며느리가 다소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오늘은 피곤한데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대충 때우죠. 이어서 아들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급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오늘 회사에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나가서 먹긴 좀 피곤할 것 같아. 엄마, 다음에 같이 나가자. 그래,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손주 도윤이만 아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고기 먹는 줄 알았는데. 박 씨는 손주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집에서 혼자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아들은 내심 미안했는지 친구분들과 맛있는 거 드세요라는 문자와 함께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잠시 박 씨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식탁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 번도 아들네랑 같이 외식해 본 적이 없네? 박 씨는 서서히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이 자리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와 거실에서 색종이를 접고 있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손주 도윤이가 오려진 종이를 보며 문득 물었습니다. 할머니, 파출부가 뭐야?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파출부는 남의 집에서 청소나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지. 그럼 할머니도 파출부야? 뭐? 박 씨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말문이 막힌 찰나 방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손주 도윤이 손을 재빨리 잡아 끌더니 살짝 언성을 높였습니다. 도윤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그랬지? 며느리의 윽박에 손주는 울기 시작했고 당황한 박 씨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며느리는 박 씨를 향해 짐짓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애가 어디서 들은 단어 가지고 막 말하나 봐요. 어머님,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애들이 다 그렇죠 뭐. 박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박 씨는 며느리의 어색한 웃음이 오히려 더 찝찝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이상하게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살 아이가 파출부라는 단어를 어디서 듣고 왔을까? 그리고 며느리는 왜 그렇게 과하게 손주에게 화를 냈을까? 괜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손주의 입에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금요일 오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늦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손자 도윤이와 함께 동네 놀이터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그네를 태우고 미끄럼틀 아래에서 받아주는 사이 손주는 또래의 아이를 만나 금세 어울려 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 벤치에는 또래의 다른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처럼 손주를 데려온 듯한 할머니였고 그 할머니는 도윤이를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박 씨는 자연스레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휴, 정말 정성껏 보시네요. 솔직히 친할머니도 이렇게까지는 못하시잖아요. 실례지만 혹시 얼마쯤 받으세요? 박 씨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죠. 얼마쯤 받냐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도윤이의 친할머니예요. 그 말을 들은 상대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마치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저희 딸이 그러는데 도윤이네가 맞벌이라 60대쯤 되는 파출부 아주머니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인 줄 착각했네요. 박 씨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네는 파출부를 쓴 적이 없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하지만 이내 박 씨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자신과 함께 외식하는 것을 꺼려했던 것부터 밖에서 남들 앞에서 친할머니라고 부르지 말자던 그 당부들까지. 왜 도윤이가 파출부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는지, 도윤이가 파출부라고 물어봤을 때 며느리가 쏘스라치게 놀랐는지.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동네 사람들에게 파출부라고 소개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그 할머니는 계속 사과했지만 박 씨는 더 이상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놀이터를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말없이 걷는 발걸음이 무겁고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 씨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아들보다 먼저 퇴근해 있는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지영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습니다. 지영아, 너 혹시 동네 사람들한테 나를 파출부라고 말하고 다니니? 네?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확신했습니다. 놀이터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보고 파출부냐고 묻더라. 돈 얼마나 받냐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며느리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며느리는 어머님, 그게 라고 말하다가 이내 죄송해요라고 이실직고 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가네. 그래서 나랑 외식 한 번을 안 하고 밖에선 친할머니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했던 거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왜 내 파출부니? 나는 너희 맞벌이 하느라 힘들까 봐 왕복 2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손주까지 봐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사람들한테 나를 파출부라고 부르고 다닌 거야? 박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팔짱을 끼고 마치 본인이 더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분 나쁘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퇴근한 사람 붙잡고 이렇게 따지실 일인가요? 뭐라고? 박 씨는 며느리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자신은 억울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산다고 소문나면 애한테 괜히 안 좋잖아요. 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등도 많이 굽으셨잖아요. 도윤이 친구들이 보면 괜히 놀릴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그냥 파출부라고 한 거예요. 그 순간 박 씨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러 핑계를 댔지만 며느리는 등이 굽고 작은 체구의 시어머니가 창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파출부라고 소개했던 것이죠. 손주 핑계 대지 마라. 박 씨의 말이 전곡을 찔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허가족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너희 눈에는 내가 그저 편하게 쓰기 좋은 파출부일 뿐이었네. 며느리는 억지로 반박했습니다. 저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어머니 하시는 일도 파출부랑 비슷하신데 파출부라는 말에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말대꾸야? 너는 잘해준 것도 하나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 씨의 날카로운 말에 며느리는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가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잠깐만요. 그래, 이제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다. 며느리가 따라 나서며 팔을 붙잡으려 하자 박 씨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켜?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겠어. 이제 내 얼굴 쳐다보기도 싫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다급하게 붙잡았지만 박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아들의 부재 중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박 씨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영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 아무래도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좀만 참지 그랬어. 아들의 첫 마디가 박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어머니에게 참으라는 말부터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오해, 며느리가 날 파출부라고 동네방네 소개한 게 무슨 오해야? 그건 아내도 설명하긴 했는데 애엄마가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래. 다 우리 도윤이 잘 되라고 그런 거고 엄마도 알잖아. 됐어, 그만해라. 박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들마저도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을 보며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희수야, 지금까지 엄마가 해온 거 오늘부로 다 끝이다. 도윤이도 이제 너희가 알아서 키워. 반찬도 집안일도 애 봐주는 것도 앞으로는 없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러면 우린 어떡해? 너는 엄마가 진짜 내 파출부인 줄 아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호의는 말이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한테 베푸는 거야. 막말로 난 파출부도 아니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자식한테는 더는 아무것도 못 줘. 너희는 아주 신보부터 글러먹었구나.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정적이 흐르고 아들은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 박 씨는 남편이 생전에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결혼하면 자식은 남이라 생각하고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아. 그 말이 문득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 희수와 며느리 지영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연락처 차단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치 오랫동안 목을 조여왔던 끈을 풀어낸 것 같은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울리는 전화벨에 놀라지 않아도 되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서울에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보금자리를 잡고 남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가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서 반찬으로 가득했던 냉장고도 하나씩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치통, 멸치볶음, 나물 반찬들 모두 아들네 집으로 가져갔던 것들과 똑같은 음식들이었죠. 박 씨는 쓴 웃음을 지으며 생각했다. 나 혼자 살았으면 이렇게 많은 반찬을 할 필요도 없었겠지. 장롱 속에 곱게 접어둔 사계절 옷가지들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살림살이는 꼭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큰 냄비, 밥솥, 이불 한 채, 옷 몇 벌. 생각보다 꼭 필요한 물건들은 많지 않았죠. 나머지는 모두 동네 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그녀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아파트도, 아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이 공간도 이제는 그저 머물렀던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거실 문을 열었을 때 박 씨는 이미 현관 앞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둔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게 전부예요? 젊은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거리의 작은 동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박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회색빛 아파트 단지들이 점점 멀어지고 푸른 들판과 작은 야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창밖을 보던 박 씨는 이삿짐 직원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제가 살던 고향이에요? 예전에는 허허벌판이던 시골이 이제는 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원이 조성되고 버스도 자주 다니며 가까운 곳에 대형 병원과 재래시장까지 들어서 있었죠. 교통도 예전보다 훨씬 편리해졌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마침 따뜻한 햇살이 잘 드는 조용한 빌라가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2층 작은 원룸이었지만 남향이어서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박 씨는 집을 본 지 10분 만에 결정했습니다. 복부동산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박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죠. 계약은 거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서는 박 씨가 떠난 뒤 아들네 집은 조용했지만 곧 혼란으로 뒤덮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반짝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현실이 들이닥쳤죠. 쌓여가는 빨래산, 미처 치우지 못한 도윤이 옷의 얼룩들, 냉장고에 늘어나는 인스턴트 반찬들. 매일 저녁 늦게 들어오는 아들은 피곤하다며 아무것도 돕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짜증이 늘었고 어느 날은 아들이 엄마가 없으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네 라는 말 한마디를 내뱉었다가 거센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 씨와 그 할머니의 그날 놀이터에서의 대화가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에 며느리의 파출부 거짓말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아니, 요즘 며느리가 무섭다지만 저런 며느리는 처음 봤어.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시어머니를 파출부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다녀. 그 할머니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가슴이 다 아프네요. 며느리는 슈퍼에 갈 때마다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마주치는 엄마들과 인사하기도 어색해졌습니다. 심지어 도윤이 마저 어린이집 친구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희 엄마 나쁜 사람이래. 도윤이 할머니는 괴롭힘 당해서 이제 안 오시는 거야? 아이들의 순수한 말들이 어린 손주 도윤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울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린이집 안 갈래. 친구들이 자꾸 할머니 얘기해.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결국 눈물을 쏟았고 자신의 행동이 손주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조용히 짐을 싸서 다른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동네에서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육아와 살림 그리고 부부 갈등은 여전했고 따뜻한 밥, 정성스런 반찬, 도윤이를 돌봐주던 할머니의 손길들, 박 씨가 해줬던 당연했던 것들이 하나씩 그리워졌죠. 아들은 매일 다른 번호로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며느리는 길게 제가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말없이 그 번호마저도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모두 지나간 일이었죠. 박 씨는 이른 새벽 풀을 뽑고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해가 중천에 뜨면 문화센터에서 글씨를 배웠습니다. 붓을 들고 천천히 한 글자씩 써내려가는 시간이 명상 같았죠. 며칠 후 40년 지기 윤복 씨가 반가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정순아, 너 여기 다시 올 줄 누가 알았겠냐? 윤복 씨는 박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요즘 자식들은 다 그런가, 부모 속도 모르고. 박 씨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은 내 자리가 없더라. 고향에서 남은 인생 잘 마무리하려고. 그녀는 그렇게 고향에서의 조용하고 따뜻한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일주일에 한 번은 윤복 씨와 함께 시장도 가고 주민센터 요가반에서 조용히 웃음을 터뜨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또래의 할머니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고 수다를 떨다 보면 외로움은 금세 사라졌죠. 어느 날 박 씨는 조용히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퍼준다고 효도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나이 먹으면 자식 걱정 그만하고 나부터 챙겼어야 했어. 저녁이 되면 전기장판 위에 앉아 막 삶은 밤고구마를 먹으며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 잘했다. 진짜 잘했다, 정순아. 이제 그녀는 손주도 며느리도 아들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저 스스로에게 솔직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을 뿐이죠.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